34. 색소 질환. 1. 내 피부의 적 색소 질환. 주근깨가 매력적인 주인공이 나오는 빨간 머리엔을 아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근깨는 햇빛에 노출된 부위의 피부에 주로 생기는 황갈색의 작은 색소성 반점을 말하며 주로 뺨이나 팔의 윗부분, 앞가슴 등 위쪽에 발생하는데 외형적으로는 기미와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발생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자외선에 의해 피부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 멜라닌 색소의 합성이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인 중에서도 특히 금발이나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에서 흔하게 나타나며 동양인에게는 백인보다 적게 발생합니다. 태어날 때는 없다가 5세 이후에 나타나며 56 정도의 둥글거나 각진 모양입니다. 주근깨의 색깔은 햇빛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과 같이 햇빛이 약한 시기에는 연한 갈색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흐린색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짙은 갈색의 뚜렷한 색깔로 변화합니다. 미용적인 목적으로 레이저나 박피술을 시행하여 주근깨를 제거할 수 있는데 대개 1회 치료로 모든 병변을 없애지는 못하나 반복 치료로 상당한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레이저 시술의 경우 대개 한 개월의 간격을 두고 반응에 따라 수회 반복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합병증은 없으며 사춘기 전후의 정점에 달한 후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방법으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 간격으로 충분한 두께로 바르고 모자, 양산, 긴팔 옷 등으로 자외선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색소성 피부 질환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기미는 대부분의 경우 원인을 잘 알 수 없으며 많은 경우 임신 혹은 경구 피임약의 복용 후 발생합니다. 그 외에는 태양광선에 대한 노출, 내분비 이상, 유전인자 약제, 영양 부족, 간 기능 이상 등이 악화인자로 작용합니다. 증상으로는 다양한 크기의 갈색 혹은 청회색 색소 침착이 대개 뺨, 이마, 위십술, 코, 턱 등에 발생하며 간혹 팔에도 생길 수 있지만 매우 드뭅니다. 색소 침착의 깊이에 따라 병변의 색깔이 달라지는데 색소 침착이 주로 표피에 있을 때는 갈색, 진피에 있을 때는 청회색, 혼합형일 때는 가래색으로 나타나며 혼합형이 가장 흔합니다. 치료는 쉽지 않으며 치료를 해도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특히 색소 침착이 깊을수록 치료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우선 태양광선을 차단하고 레티노이드,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국소 토포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세한 전류를 이용해 비타민C를 침투시키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화학 박피술, 색소 레이저 등으로 치료하여 좋은 효과를 얻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색이 진할수록 염증 후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태양광선이 유발 혹은 악화의 원인이기 때문에 태양광선을 차단하고 자외선 차단 지수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35. 통풍. 1. 왜 바람만 스쳐도 아픈 걸까? 일반적으로 통풍 환자들은 정상인들에 비해 신장 결석의 가능성이 약 1000배 정도 증가합니다. 통풍 증상이 나타나기 전 요로 결석을 먼저 경험하는 환자들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통풍과 신장 질환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풍을 일으키는 신장 질환은 신장 결석뿐 아니라 요산 결정이 서서히 실제 조직을 파괴하여 신부전에 이르게 하는 신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신병증에 의한 신부전증은 통풍 환자 사망 원인의 20%에 이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합병증입니다. 따라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신장 기능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폭부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함께 몰려다니며 심장병과 동맥경화, 뇌졸중 등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통풍의 빈도가 증가하고 고요산혈증이 자주 동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예를 들어 통풍과 고혈압을 비교하면 통풍은 혈액 중에 요산이 증가한 경우이고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모두 혈관에 큰 부담을 주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 기능의 저하, 즉 동맥경화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통풍 및 고요산 혈증을 그대로 방치하면 고혈압 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지어 심장, 뇌에도 악영향을 주는 위험한 질병이 됩니다. 2. 엄지발가락이 화끈거릴 때 생기는 일. 개인 사업을 하는 홍모 씨는 키와 몸무게가 각각 180, 100을 넘는 거구입니다. 학창시절 유도 선수로 활약한 홍 씨는 꾸준히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하순 중국에서 온 사업 파트너와 밤새 술을 마신 다음날 새벽부터 다리가 붓고 아프더니 아침에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구급차로 종합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며 진찰 결과는 통풍성 관절염이었습니다. 문진호 의사는 그에게 평소 육류를 즐기는 식성과 한 번 마시면 끝을 보는 음주 스타일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설 정도로 유례없이 뜨거웠던 올 여름도 지난 뒤 한 달도 안 돼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시점, 즉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가 되면 식욕도 되살아나고 야외 활동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기 쉬운 질병이 바로 통풍입니다.
환절기의 신체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때 갑자기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 환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 통풍이 쉽게 발병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잘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심한 일교차 때문입니다. 낮에는 심하게 덥다가도 새벽에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체 상태의 요산 결정이 갑자기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녁에 술과 고기를 많이 먹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발작이 생기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평소 식습관 및 음주 습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히 환절기에는 통풍에 대한 다양한 예방법을 통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3. 통풍의 치료. 통풍 환자의 통증이 너무 아프다 하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냉침질이 가능합니다. 냉침질 시 혈관이 수축되고 이로 인해 폐혈구 침입이 방지되며 결국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온찜질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 세포가 활발해지며 이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염증이 더욱 악화가 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찜질만으로는 통증 조절을 줄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통풍 발작 때에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통풍 치료를 위해 통풍약을 먹게 되면 간과 신장에 주는 영향이 걱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간과 신장에 큰 위험을 준다는 속설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통풍 약제는 간과 신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지 않고 통풍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요산이 콩팥에 축적되면서 만성신 부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6. 무좀. 1. 내 발을 괴롭히는 끈질긴 무좀. 무좀은 전염력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수건이나 실내화 등을 같이 쓰기 때문에 가족 간 전염력은 46%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이라면 발의 구조가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 무좀 또한 비슷한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력이라면 혈연 관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피가 섞이지 않은 부부 같은 경우도 전염이 됩니다. 물론 수두나 전염병처럼 확 번지지는 않지만 무좀균도 균이기 때문에 각질이 떨어지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무좀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각자 조심하면서 수건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발톱 무좀 전염 사각지대인 발매트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1인 1손 톱깎이를 생활화하고 가족 모두가 맨발로 생활하는 마루에 떨어진 피부, 각질이 상처로 통하지 않도록 손발톱을 깎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손발톱 무좀 예방에는 청결과 통풍이 매우 중요하기에 막힌 신발은 자주 번갈아 신고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정도 신발에 항진균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중 손발톱 무좀 환자가 있다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무좀 치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끈기 있게 치료하는 것이며 이 기간 동안 가족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2. 어디나 생길 수 있는 무좀. 3. 무좀 상식 익히기. 무좀의 치료약에는 바르는 약과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무좀의 균들에 따라 쓰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초기에는 바르는 약으로도 치료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너무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복용하는 약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톱 무좀이나 손톱 무좀의 경우에는 바르는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용하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복용하는 약의 치료 효과에 준하는 바르는 약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는 약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바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무좀 환자들이 완치가 되지 않고 재발한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일단 약을 바르고 나면 가려움 등의 증상이 좋아져서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약을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균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2주간 약을 더 바르는 것을 권장됩니다. 치료 후에도 양말이나 신발 등에 남아있던 곰팡이균에 의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손발톱 무좀이 동반된 경우에는 재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간혹 무좀으로 갈라진 피부를 통해 균이 들어가 급성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발가락이나 발등이 붓고 붉은색을 띠며 통증을 동반할 수 있고 증상 부위에서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